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모두 힘드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뭐 암에 관련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의사라든지 이런 직업은 아닙니다. 저는 IT 컨설턴트로 대기업에서 이제 AI나 아니면은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를 갖다가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단지 오늘은 제가 암 투병을 이제 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여기 계시면은 사실은 여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작년부터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는데 싱가포르에서도 여기 하는 거랑 거의 비등하게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비결 같은 것들이 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를 공유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오히려 유소영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지식이 풍부하게 늘 수 있는 기반이 될 거고요. 저는 일단 팁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작할 얘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암을 이겨내는 생활 습관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게 자기 스스로 습관으로서 이거를 행해야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하던가 그러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3, 4개월 정도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을 갖다 습관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라고 붙였고요. 이거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제가 5가지 정도를 마음속에 꼭 갖고 그걸 갖다가 지키려고 마음에 노력을 했는데 그 5가지 위주로 이제 오늘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2023년 7월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게 변에 혈액 성분이 조금 있다고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단지 대변 검사하면 거기에 혈액이 조금 있다고 저한테 대장 내시경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무시하고 안 했죠.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회사 다니느라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혈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육안으로 가능했고 그 다음에 12월에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차로 코로나까지 감염이 됐어요. 이때는 제가 뭔가 이상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1월 달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는 너무 의료비가 비쌉니다. 대장 내시경 하는데 300만 원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 일단은 뭐 어쨌든 대장 내시경부터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먼저 알아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해보니까 대장 내시경이 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끝에 걸려가지고 암이 너무 커서 그때는 5c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장 근처라 가지고 대장 내시경이 안 들어갈 정도니까 뭐 볼 것도 없이 내과에서 저한테 이거는 암이다. 빨리 병원 찾아가서 수술을 해라. 그리고 이게 막힐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수술을 한 2주 만에 하게 됐어요. 정말 운이 좋았는데 뭐 백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됐고요. 수술을 할 때 보니까 이게 5cm였는 줄 알았는데 8cm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랐고 그 전에 이제 제가 MRI랑 이런 거 다 찍으니까 간에도 이제 조그만 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일찍 하게 된 게 의사 선생님이 급하다. 이거 사기면은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해주신 건데 다행히 사기는 아니었고 이기였어요. 근데 이기인데 안 좋은 이기였어요. 왜냐하면 근육에 다 침투를 해가지고 침투한 것들이 안에 다 그러니까 3기가 되는 거는 이제 임프절에 침투가 되는 게 3기거든요. 4기면은 다른 기관에 이제 전이가 됐을 때 4기인데 3기가 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 쪽에 약간 전이가 될랑말랑, 신경에 약간 전이가 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예후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술을 잘해가지고 저는 이제 상당히 좋아졌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항암제를 제가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보통 사람은 이렇지 않아요. 저는 어떤 효모가 특이하게 없어서 한 1% 정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면은 밑으로 나오는데 그게 피랑 함께 나오고 소장하고 대장이 어떻게 보면 녹았죠. 그래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수혈을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수액을 갖다가 계속 맞았어요. 왜냐하면 물도 못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갖다 2주간 수혈, 수액, 항생제로 연명을 했고 이게 다 먹을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PICC나 카테터라고 해서 이제 팔에 꽂아가지고 심장에다가 이제 직접 이렇게 수액을 갖다가 맞을 수 있게 하는 보조기구가 있어요. 그거를 끼고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전문 이제 의랑 이거를 갖다가 극복을 해냈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해서 죽은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다행히 살아났었고 그 살아나면서 이제 제가 되게 걱정을 했지만은 항암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항암을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조금 약을 다르게 써서. 그렇지만 저는 겁이 났죠. 이게 뭐 암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항암제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겁을 주신 게 뭐냐면은 50%의 확률로 재발할 수 있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냐하면 이기인데 예후가 안 좋고 신경 쪽에 전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대장이 다른데 더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면 무섭잖아요. 뭐 그러면은 거의 반반 확률이고 제가 뭐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은 거라서 상당히 되게 겁을 먹었었는데 일단 항암 중단하기로 했고 제가 마침 아시는 분이 여기 하늘마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4월 달에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수척했었고 저랑 그때 같이 지내시던 분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 달 만에 좀 되게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때 하늘마을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겨내기 위해서 물론 그 어떤 다른 방법들도 많지만 여기 되게 고마웠던 게 여기 하늘마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생활들이 단지 먹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팁은 5가지 전부 다를 지키셔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먹는 것만 잘 먹는다고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중간중간에도 작년 12월에도 좀 위기가 있었고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다 채식을 하고 비건식을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이게 간과하기 쉬운 건데 주기적인 검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환우분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신앙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검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기 다 낫다고.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3기에서 4기 이제 그 찾아보면은 3기에서 4기 넘어가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거 갖다 검사를 안 하면은 솔직히 뭐 내 몸이 좋아졌다 그래서 암이 안 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검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수술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암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CT 촬영하거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피검사만 한다고 나오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CEA 수치라고 그 암 수치가 있는데 그게 낮았어요. 근데 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실제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는 6개월마다 지금 하고 있고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1년마다 또 이제 내년부터는 체크하는데 그건 반드시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근골격량 측정이라고 제가 저기에다 써놨는데 제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자신을 해요. 근데 매일매일 제가 하는 게 그 조금씩 측정하는 거를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조금씩 하고 그런 거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 이거 없으면은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암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리 잘 먹고 운동 많이 해도 수면 부족하면 그거 그 인슐린 저항성 갖다가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저도 업무 과다 해가지고 이거 못 지킨 적이 있는데 수면 못 지키시면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 건강인데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스트레스가 사실 만병의 근원이에요. 저도 따지고 보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스트레스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줄이기 위해서 취미생활 같은 거는 꼭 가지고 계시고요. 취미생활 안 되면은 뭐 신앙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시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으셔야지 이 마음 건강이 없으면은 또 다른 거 다 잘해도 안 되더라고요. 막 부정적인 생각 많고 이러면은 잠 잘 자고 먹는 거 잘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나머지 다 잘해도 이거 운동 없으면은 사실 소용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사실은 유산소나 근육 운동 안 하면은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고 근육 운동, 그 다음에 요즘에 아침 운동 하시잖아요. 아침 운동 정말 좋습니다. 그거에
실제로는 혈액 순환도 아침에 좋게 하고 정신도 맑게 해주면서 어떤 거기에 보면 근육 운동도 약간 섞여 있어요. 그것도 좀 자세히 나중에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집에서 반드시 합니다. 3가지 반드시 하고요. 매일 하지는 못해요. 근육 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는데 그거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까지만 하셔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근육 운동은 왜 하냐면은 채식을 하시거나 비건식을 하시면은 고기를 안 드시면 근육이 빠져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식단. 요거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시간 많이 들여서 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밖에 나가서 제일 많이 안 하시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고기 먹는 것도 그렇지만 물 안 드시는 거. 물 1.5리터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그거를 갖다 시간 맞춰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먹으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시간 맞춰서 먹고요. 그것도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고기 먹는 것보다는 해로운 음식이 있어요.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 그거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게, 그게 고기보다 더 나쁜 게 야채 튀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시면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안 먹는다고 다 몸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지켜야지 무조건 뭐 고기 안 먹는다, 생선 안 먹는다 해가지고 병이 낫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5가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검사. 일단은 정기 건강 검진. 지금 암 안 걸리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정기적으로 혈압 체크하고 그다음 콜레스테롤 체크하고 혈액 체크하는 거를 갖다가 인터넷에 보시면은 혈액에 대한 성분을 갖다 분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병이 안 걸리신 분들이라도 좀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암 걸린 다음에 비타민 D가 없었어요. 아예 없어가지고 비타민 D 주사를 맞았었는데 그런 걸 혈액 검사하면 조금만 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 결핍 같은 게 암의 원인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정기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반드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소견 나오면 반드시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혈변 소견 나왔는데 무시하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대장 내시경 꼭 하라 그랬는데 제가 무시했는데 그래서 더 문제가 커졌으니까 정기 건강검진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암 수술을 하거나 암이 걸리신 분들은 반드시 암 크기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무리 채식을 하고 여기 프로그램 한다 그래도 체크를 하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은 살짝만 뭔가 어긋나도 암이 커져 버리거든요. 여기서 상을 잘 하시면 암이 줄거나 암이 정체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조금만 자기가 삐끗하면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기 건강 검진은 장기 암 검진은 반드시 받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크기 같은 거는 CT 촬영하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하시고 피 검사 이거는 한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하고 피 검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가서 이제 검색해 보거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피 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는 방법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특정 분을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 중에서 한 4분 정도 거를 많이 즐겨 보면서 그분들이 피검사 있는 걸 갖다가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있고요. 제일 크게 보는 게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봐요. 콜레스테롤 수치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같은 경우에 자기 피에 얼마나 섞여 있는지 이런 양들 같은 거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치들 같은 거, 분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간이나 이런 다른데 이제 빈혈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암이면은 암 수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CEA 수치라는 거를 주로 봐요. 대장암 환자들은 그걸 보고 있고요. 이번에 약간 올라가지고 좀 긴장했는데 그 약간도 뭐 정상 수치의 10분의 1이라서 뭐 큰 걱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간 올라갔다는 게 이게 추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모니터링은 주로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생활을 잘한다 그래도 뭐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하시고요. 하늘마을 검사 맨날 하시잖아요. 근데 나가시면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마다 밖에 검사도 피 검사도 하고 다 하지만은 6개월마다 여기 오는데 6개월마다 언제 오냐 하면은 요 정기 암 검진할 때 병원에도 가고 여기도 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검사하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딴 분들은 안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 믿어요. 그리고 저 수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확한 게 제가 5개 이제만 나쁘다고 나오고 나머지 다 정상으로 됐는데
다섯 개 나쁜 것 중에 4개가 소장 하나, 대장 3개예요. 그거는 지금도 제가 불편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심지어 1년 반 동안 이런 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안 났어요. 그때 항암 부작용이. 그래서 그 4가지는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줄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워낙 제가 너무 심하게 이제 고생을 했고, 실제로 CT 촬영을 해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CT 촬영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이제 다른 데서 못하는 게, 여기 검사하시면은 피에 대한 거 검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적혈구 누워 있는 거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 그거가 제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저에 대한 척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나쁘면은 가서 반성하고, 심지어 비건식을 하고 채소를 하는데도 그게 나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름진 거를 좀 많이 먹으면 그게 좀 나빠지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그 식물성이라 그래도, 동물성은 전혀 안 먹었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조금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지혈증처럼 이렇게 뭉쳐 있을 수가 있는데, 피가 이렇게 서 있어도 그거는 기름을 많이 먹었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데, 제가 아시는 분, 미국에서 오신 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은 안 하시는데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검사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검사는 중요합니다. 뭐든지 자기가 믿는 검사들을 해서 자기를 체크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그 체크하는 거는 체중을 체크하는데, 뭐 다른 거는 다른 업체 이름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인바디는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체성분을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이제 내장 지방이 되게 암에 안 좋거든요. 그거를 측정하는 거를 제가 항상 봐요. 그다음 근골경량, 그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저를 더 채찍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 안 먹고 그다음에 채식을 하면서 그 수치를 유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고기를 먹으면 그거 수치 확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확대를 해드리면은, 콜레스테롤 많이 보시죠? 이게 200이 넘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수술 전에 243이어서 안 좋았는데, 이상하게 수술을 하니까 제가 되게 내장 지방이 많았는데, 창피한 얘기지만은 저 수술해 주신 외과 의사 교수님께서 되게 저를 엄청나게 때리셨어요. 왜냐하면은 지방 흡입술 했다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지방을 먼저 떼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거였고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방 수치도 많이 낮아졌었고,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이렇게 낮아졌었는데, 사실은 요 뒤에 이제 조금 고기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올라갔을 거예요. 어쨌든 이때 192가 됐다가 비건 2개월 만에, 2개월도 아니고 사실 이거 1개월 반 정도였는데 164로 떨어졌어요. 정말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때가 이제 하늘마을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반 정도는 싱가포르, 반 정도는 하늘마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떨어졌었고, 145는 너무 낮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6개월 동안 너무 심하게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145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HDL이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지금은 160 정도에서 170 정도 유지하는데, 그것도 이제 조절하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따가 식단 얘기할 때 그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심지어 비건 음식을 하면서도 이 수치가 변동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그 노하우가 생기면 이 수치를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는 반드시 받으세요. 145는 솔직히 너무 낮긴 합니다. 200 가까이는 좀 그렇지만 한 160, 170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 되게 걱정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먹고 막 그러는데, 비건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먹는 게 채식이 아니라 비건식이에요. 이 차이점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비건식을 하면은 확실히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보셨겠지만 1개월 반, 2개월이면 금방 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믿고 좀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집에 있는 체중계로 인바디 사가지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있는 게 좋으세요. 여기처럼 큰 거 말고 작은 거 팔거든요. 약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추위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추위까지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몸무게 항상 걱정하세요. 모든 분들이 몸무게만 재세요. 근데 몸무게는
중요하긴 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인바디를 쓰는 이유가 요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는 내장 지방이 8이라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률이 26.5, 그 다음에 골격근량이 28.7이었어요. 근데 제가 비건해서 한 6개월 정도 이걸 갖다가 운동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비건식을 하거나 채식을 하면 이 골격근량이 이 체중만큼 줄여요. 그래서 23kg가 될 수도 있고 24kg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이게 6개월을 했지만은 사실 매일 됐어요. 매일매일 이게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제 목표는 사실 유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몸무게가 5kg가 줄었는데 이 5kg에서 이걸 결과를 보시면은 근육은 1kg가 늘었고 지방은 6kg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지방이 6kg 빼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먹는 거랑 운동으로만 이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매일매일 측정하는 게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걸 안 하면은 음식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식단을 유지할 수 있던 어떤 비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매일매일이든 2개월에 한 번이든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 목표를 가지고 이걸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수면을 제가 하는 요령은 뭐냐면은 저를 괴롭혀요. 어떻게 하냐면은 잠이 안 오는 게 지속이 되면은 무조건 8시쯤 나가요. 그러니까 TV든지 핸드폰이든지 자꾸 보시는 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8시나 9시쯤 나가서 무조건 걷습니다. 그때 저녁 때 1시간을 갔다가 걷는데 30분이나 1시간을 갔다가 되게 걸으면은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식이요법하고 관련이 있는데 제가 간헐적 단식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요. 저녁 배고파요. 배고픈데 걸으면 피곤해요. 그럼 쓰러져 자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고 뭐 수면제고 필요 없고 몸이 피곤하면 그냥 잡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보면은 10시에서 6시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저 리듬에는. 근데 뭐 여기 시간으로 아마 9시 반에서 5시 반으로 하셨을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요. 요즘에는 10시에서 6시를 지켜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은 12월쯤에 제가 일 때문에 그냥 일이 아니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일 때문에 제가 밤 12시 넘어서까지 계속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을 갔다가 계속 일을 했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배가 굉장히 아랫배가 아프면서 약간 저는 변 색깔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여기서 항상 황금변을 눕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놓아요. 근데 이때 이게 검어지더라고요. 검게 되는 이유는 안에서 출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출혈이라고 해서 다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장내 출혈은 까만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내 출혈이 저는 원래 상처가 있으니까 그게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다 갖추고 잘 했는데 요 수면 때문에 두 주간 수면하고 제가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그거 두 가지 때문에 장내 출혈이 생긴 것 같은 의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매니저랑 상담을 했어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암까지 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런데 일도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뭐 보너스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요 지금 맡은 거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넘겨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일을 경감시켜달라. 그래서 전에는 제가 아시아 전체 일을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남아시아 일만 맡는 걸로 해가지고 좀 일을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거는 무조건 피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겪으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하고 운동까지 다 하는 상태에서도 취침을 안 하니까 그렇게 장내 출혈까지 나가는 그 스트레스도 같이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상태가 있어서 수면 되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랑. 예. 그래서 요거 수면은 대답이 됐나요? 예. 수면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수면제는 드시지 마세요. 수면제는 정말 안 좋아요. 습관성이라서.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대장암이었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관장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는 일단은 물 먹는 거를 가능하면 8시 이전에 다 끝을 내요. 8시 이전에 물을 먹는 걸 끝을 안 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밤에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소변이 아니라 대변을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짧아져가지고 직장이 되게 짧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는데, 대신에 일어나서 변 볼 때도 거의 정신이 없고요. 그냥 푹 쓰러져 자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뭐 중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별 상관없이 또 자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요. 대신 피곤한 건 어떨 때 피곤하냐면 그 10시부터 12시까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앉았을 때는 피곤해요. 그때가 자는 게 1시나 2시 뭐 깨는 것보다는 10시에서 12시까지 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 건강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이제 제가 여기 하늘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한 100분 정도 같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매번 여기 목사님만 이제 지금은 같이 쭉 봤었던 거고 나머지 분들 다 바뀌셨거든요. 뭐 물론 유 교수님이라면 반장님은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하늘마을 한우분들이 책임감이 강하세요. 그리고 뭐 남자든 여자들은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집안에 있는 여러 대소사를 갖다가 이제 다 책임을 지시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이제 가족 돌보느라고 굉장히 애쓰시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예민하시고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그거 갖다가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수술하고 여기 왔다가 이제 한번 죽을 고비 넘기니까 놓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이 이제 좀 어려요. 중학생이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처음에는 와이프가 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걸 그냥 따라 했는데 요즘에는 난 모르겠고 도와는 주는데 내가 여력이 있을 때 도와주지 내가 힘들 때는 못 도와주겠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그리고 회사 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시까지 일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어떨 때는 젊었을 때는 한 5일 연장으로 밤새고 막 이러고 다 책임지고 어떨 때 제가 팀 크게 하면은 100명도 이제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때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 요즘엔 안 되면은 매니저하고 상담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부담을 줄이는 게,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이제 흔한 사례인데 이제 집안 싸움 많이 하잖아요, 와이프랑. 아버지 어머니랑도 가끔 싸우고 그래서.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는 부부 클리닉 비슷하게 이제 상담도 받았어요. 와이프랑 저랑 어떻게 잘 지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줄이고, 그다음에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처음에 많이 싸웠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이제 제가 병 걸린 다음에 좀 낫더라고요. 이제 잘 말씀도 잘 통하고 이제 별로 저한테 뭐 바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알리세요. 내가 아프면은 아프다 그러셔야 돼요. 내가 아픈데 괜찮은 척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저희 와이프는 조금 제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저보고 일하지 말라 그러더니 이제는 몇 살까지 일하냐고. 정년이 싱가포르에는 65세거든요. 65세까지는 당연히 일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플 때는 아픈 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많으면 꾀병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아프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집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안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프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해줄 거다. 근데 능력 되는 대로 하지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다 해주진 않을 거다라는 거를 애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했고, 그런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상대편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직장에서 많이 숨기는데 저는 친한 동료들이나 저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 병을 다 알렸어요. 그래서 제가 긴급할 때 제가 못 견디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는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물론 뭐 꾀병 같은 건 아니고요. 스트레스가 제가 견디지 못할 거다라는 상태가 되면 반드시 알립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꾸 안으로 삭히지 마세요. 그게 병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잠도 잘 자고 다 좋은데도 몸이 배가 아플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그거 피하셔야 돼요. 다 잘해도 스트레스 많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제일 나쁘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요게 이제 되게 큰 문제인데 자꾸 단 거 땡기고 제가 초콜릿 좋아하는데 지금 식사 잘하고 다 지키고 고기도 안 먹고 막 이러는데 먹고 싶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제가 하는 생활을 갖다 깨트리는 원인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가서 그 좀 장년층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술 한 잔 먹고 싶잖아요. 그거 유혹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이면은 이 유혹이 되게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줄이기,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전에 아버지랑 싸운 게 아버지는 저 걱정 때문에 막 되게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막 지금 어제도 전화 거셔가지고 그저께 이제 검사 받은 것 때문에 뭐 안 좋은 거 없냐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제가 되게 막 뭐라 그래요. 이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안 좋은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신 좀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노력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대신 노력을 했으면은 믿음을 가져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나을 거다, 괜찮을 거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공자님이든 나에 대한 건강을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보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것도 좋고 불교 신자들은 이제 또 절에 가서 이제 공양 드리고 그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 중요하고요. 뭐 질문 없으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해서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은 이제 기본이 아침 체조죠. 아침 체조 이거 아시죠? 저희 스트레칭 할 때 18번 동작 쫙 뻗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이거 저희가 하는 일과죠. 아침 사과 건포도 하고 콩두유, 씨앗유 섭취 후에 한 30분 정도 운동하시죠. 집에서 똑같이 합니다. 저는 시간에 알람 다 맞춰놔요. 집에. 그러니까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집에서 시간이 안 맞으면은 이거를 시간을 바꾸세요. 바꾸시는 건 상관없는데 반드시 일어나는 건 전 6시에 해요. 그래서 6시에 물 마시고 다른 거 정리하고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 7시에 정확하게 이제 사과랑 건포도랑 콩두유, 씨앗유 저거 먹고 그 다음에 약간 애들이 처음에 놀렸어요.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긴 했지만 저는 딱 가서 장소도 정해놔요. 마루에 보면은 TV 옆이나 어디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놓는다든지 장소를 정하세요. 똑같은 곳에서 하세요. 그래야 습관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꾸시면 안 되고 굳이 체조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좀 멋쩍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혼자서 무슨 달밤에 체조하냐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창피하시면은 집안에서 약간 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 외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알람 울려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 시간이 되면 거기 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해도 그냥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틉니다. 이거 처음에 좋잖아요. 국민체조랑 원주시 체조 같은 경우에 두 개 해주는 그냥 유튜브 틀어놓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체조는 여기 주변에 오늘 뭐 여기다가서 가르쳐 드릴 건 아니지만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 적어 가세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1년 반 동안 오는 사이에 발전을 하더라고요. 1개씩 2개씩 조금 늘었어요. 근데 늘어난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늘어난 게 더 도움이 됐거든요, 몸에. 그래서 이거는 알람 맞추고 반드시 하세요. 이게 지키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일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출장 가서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서나 제가 출장이 좀 잦은데 출장 가서도 반드시 지킵니다. 시간이 좀 안 맞으면 반드시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여기서도 이제 슬슬 따라 하시는 분이 많은데 뻗을 때는 끝까지 뻗으세요. 그리고 땡기거나 몸이 뻑적지근해야 돼요. 아침에 체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동작 있잖아요. 덜 앉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25번을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간다라는 마음가짐이나 허리를 꼿꼿이 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나 못 하시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한 동작 한 동작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튕기시면 안 돼요. 내려갔다 스쿼트 할 때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힘으로 반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거를 다리 힘으로 하셔야 돼요. 원래는 스쿼트를 20회를 갖다가 3세트를 하루에 해서 60회 정도 하는 거나 아니면은 100회를 하는 게 좋은데, 아침에 25회만 해도 지금은 충분하실 거예요. 그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제대로 하면은.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도 여기 뒤에 여기 종아리 근육 당겨요. 저는 이거 하면은 종아리 끝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팔 끝까지 붙여서 여기 귀에다가 대라 그러거든요. 귀에 안 대세요. 다 귀에 대려고 노력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귀에 못 댈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저 귀에 못 댔어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귀에 대는 거. 그거 거기 나와 있는 말대로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하시면은 운동 많이 됩니다, 아침 운동. 그 다음에 이게 혈액순환 좋고요, 호르몬 분비하고, 나중에 가면은 아침 운동만 해도 뻐근해요. 근육이 뻐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막 다리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제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습관이 되니까 동작이 다 익었어요. 그래 아무 생각 없고 뭐 음악 안 나와도 그냥 손이 먼저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6개월에서 1년쯤 지났을 땐가 이제는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아침 이 시간이 되게 저한테 좋은 게 자신감을 얻는 시간인 게, 하루 일과를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는 몇 시에 있고, 오늘 고객은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일과표가 사실은 이 체조가 끝날 때쯤에는 머리가 다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뭐 차다 못해서 오늘 점심 때 무슨 요리를 할까, 이런 것들이라도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체조 시간이 저는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좀 지루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좋고, 하루라도 안 하면은 정말 찌뿌드합니다. 정리도 안 되고 머릿속에. 그 다음에 근육 운동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시는, 여기서는 없어요. 여기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근육 운동은 저 같은 경우에는 PT를 했어요. 퍼스널 트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나가시면 있을 거예요. 이거 나이 상관없습니다. 80세, 90세 분들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말이 정확하게 퍼스널 트레이닝이잖아요. 각각 맞는 걸 해요. 다 기구를 한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기구 못 잡게 했어요. 너무 이게 허약하다고 처음에 수술하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부실해져가지고, 가서 한 게 이제 어깨 넓히고, 그 다음에 자세 잡고 스쿼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쿼트부터 배웠어요. 스쿼트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류들을 갖다가 좀 주 2, 3회 정도 스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해서 나중에 기구까지, 지금은 기구 한 5가지 정도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저는 이거 가는 곳까지 제가 걸어 다니는데 한 갔다 오면은 3,000보에서 4,000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 뒤에 걷는 거 얘기 드리겠지만 만보에 포함돼서 걷는 것까지 하면은 아주 좋더라고요. 걸어가는 게 준비 운동이 되고, 다시 오는 게 또 이제 나중에 운동 후 이제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되기 때문에 되게 좋고, 요거를 할 때 또 중요한 게 이제 기구당이나 이런 게 세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10개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반복해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10번 하고 또 다시 한번 10번 하고, 이렇게 3세트나 4세트를 하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는 다리 운동밖에 안 하시는데 팔이 가늘어져요. 채식하시면 팔이 굉장히 가늘어지시는데 이게 나중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지어는 나중에 여기 혈관에 꽂을 데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이제 병원에 가면 항상 이게 주사바늘 넣는 게 상당히 고역인데, 그러니까 팔 같은 경우에 근육 운동 안 하시면 혈관이 수축돼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 많이 굽으세요. 등 반드시 이렇게 펴는 운동 많이 하시고, 코어라고 해서 뱃살 빼는 운동 많이 하시고, 다리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은 사실 다리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운동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할 경우에 뭐 PT도 못 하겠고 다른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스쿼트 그냥 계속 하시고요. 다리 운동이 제일 좋고, 뒤꿈치 들기 아침 운동에 있죠. 그거 저는 100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제 엘리베이터 안이나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합니다.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냥 다리를 드세요. 이거는 심장에 좋고 다리 근육에 좋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언덕 오르는 게 되게 좋아요. 언덕 있으시면 언덕 무조건 걸어 올라가시고,
계단 없으면 계단 오르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하면은 다리 뻐근해져요.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건식 하면은 이게 되게 근손실 많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5kg 줄었는데 근육 비슷했잖아요. 그거 진짜 피나는 노력이었어요. 그냥 쑥쑥 줄어들어요. 한 1, 2kg 빠지는 건 순간적이에요. 운동 안 하면은 제가 한 2주만 근력 운동 안 해도 1, 2kg 근력 쫙 빠집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쿼트랑 뒤꿈치 들기 요거 정확하게 하세요. 뒤꿈치 들기도 이게 탄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려가고 딱 하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정확하게 하세요. 근육 정확하게 지켜서 하시면 좋습니다. 유산성 운동 이게 되게 좋죠. 이거 여기 하늘마을이고요. 제가 봄에 찍은 거예요.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계절 다 거쳤는데 봄에 정말 공기 맑고 좋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700고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 양도 정확하고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 이런 데 있으면은 무조건 거기 이용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못 하시면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어제 찍은 건데 이제 가을이죠. 그 맨발 걷기 했어요. 좀 추우면은 맨발 걷기 못 하시면은 맨발 걷기용 신발도 있어요. 그 어싱 신발 같은 경우에 주변에 물어보시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이렇게 짚는 거 있잖아요. 지팡이 같은 경우에도 어싱으로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싱은 뭐 별로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좋다는 분도 있고 안 좋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어싱하면은 밤에 잠 잘 와요. 그래서 다른 효과는 모르겠고 잠은 확실히 잘 오기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오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때는 저는 싱가포르에 사니까 바닷가에 갑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걷고 그러면 잠 잘 와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효과를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언덕 오르기 계속 얘기 드렸는데 여기 하늘마을 제일 제가 좋아하는 길이죠. 이게 식당 올라가는 길 맨날 아침에 막 잠도 덜 깼는데 여기 올라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데 이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언덕이 있으신데 사시는 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쩔 수 없이 절대로 마을버스 타지 마시고 그냥 걸어서 올라가세요. 이거만큼 좋은 운동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 유튜브 찾아보고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심박동수가 100에서 120 정도 되면서 이게 심장에 약간 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는 그 상태에서 운동을 30분 정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대요. 이때 소모되는 열량은 다 지방에서 소모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유튜브 찾아보고 딴 데서 하는 건데 저는 그 효과는 느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지방 쭉 뺐잖아요. 지방 아까 보여드렸듯이 체중계에서 지방 쭉 뺀 게 어떻게 했냐면은 호흡이 약간 가빠진 상태에서 그 간헐적 단식하면서 저녁 때 걸었어요. 배가 되게 고픈데 약간 호흡이 가쁘면서 계속 걸었더니 그때는 빨리 빠질 때는 한 2주에 1kg씩 지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빠져요. 그러니까 언덕이건 어디건 언덕이 제일 좋고 쉽게 쭉 천천히 걸어도 이제 호흡이 가빠지니까 약간 호흡 가빠질 정도의 걷는 운동이 정말 저한테는 좋았어요. 지방 빼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 정말 축복받은 언덕길입니다. 그리고 산 올라가는 것도 언덕이잖아요. 거기 전부 다 돌면은 저는 B코스까지 가는데 B코스까지 돌면은 1시간 정도 걸려요. 천천히 걸으면은. 그때 이제 그 헉헉거리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말 몸에 좋습니다. 배도 약간 나왔었는데 여기 와서 2주만 지났는데도 좀 많이 지방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증명인데 저는 목표가 만보입니다. 이제 이거 그 앱에나 아니면 딴 거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세요. 근데 저는 목표는 일단 만으로 하고요. 일을 하기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은 이게 이번 주 건데 다 지키고 월요일 화요일만 못 지켰어요. 월요일 화요일 날은 제가 그 고객사 임원들한테 제가 발표를 할 게 있어가지고 그땐 준비를 하느라고 오후에 이제 산행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5,000보는 넣고 한 6,000보 정도는 걸었는데 오전에만 좀 많이 걸으니까 뒤에 걸 5,000보를 못 걸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10,000보 채웁니다. 그래서 10,000보를 걸으시는 게 정말 건강에 좋아요. 제가 요즘에 못 지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일 있는 날은 5,000보밖에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10,000보를 걷는 거를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보시라고. 저는 이렇게 예쁜 데서 걸어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제가 사는 데 근처에 이제 마리나 베이 샌즈랑 이렇게 이제 클라크웨이라고 되게 예쁜 데가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즐겁게 걸어요. 걸을 때도 즐겁게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힘들다 막 인상 찍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가면은 온갖 사람 전 세계에서 온 투어리스트들이 많거든요. 맨날 다른 배경에다 예쁜 데를 보고 하니까 마음도 즐거워지고 딴 생각도 없고 조금 빨리 걸으니까 호흡도 가쁘면서 몸이 상쾌해지는 걸 많이 느껴요. 기온도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돼요. 그렇게 이제 즐겁게 운동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만보는 가능하면 지키세요. 이거는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보기를 차시든지 아니면은 앱을 사용하시든지 만보는 걸으시는 게 좋아요. 즐겁게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막 의무로 하지 마세요. 나는 걸어서 건강해진다. 아니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요거는 이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거죠. 식단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해로운 음식 피해야 됩니다. 다른 건 해로운 음식 전에 이거를 까먹었었네요. 해로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 시간대로 마쳐요. 그러니까 1시에 밥을 먹어요. 그리고 2시 전까지는 웬만하면 마치려고 그래요. 천천히 씹을 때는 1시간도 더 넘게 걸리는데 일단 2시 이후에는 간식 절대로 안 됩니다. 과일은 괜찮아요. 200g은 괜찮은데 제일 많이 실패하시는 걸 본 게 저도 똑같이 실패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하느라고 해봤는데 견과류든 단백질이 들은 음식이나 아니면 탄수화물 밥 같은 거를 중간에 드시면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드시면 안 되고 오로지 과일, 그러니까 흡수가 되는지 마는지 속일 수 있는 것만 먹고 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물론 물하고 그런 건 먹어도 되죠. 물하고 그다음에 과일같이 흡수 잘 되는 것도 200g 이하로.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원장 선생님께서 맨날 강조하시죠. 오토파지, 자가포식. 이거가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111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333도 얘기하시고 다른데 유튜버 의사분 중에서 한 분은 3일 굶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하세요. 그게 가장 오토파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3일 하는 거는 제가 그걸 실제로 하시는 분을 잘 못 봤어요. 여기서 몇 분 보긴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111은 저도 해봤어요. 111 괜찮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 쪘다고 생각할 때 매일 체중 측정하니까 하는 거는 5일을 밥을 제대로 먹고 하루를 과일 단식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보식을 해요. 이것만 해도 사실 체중 정상으로 확 돌아와요. 한 2번만 하면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지방 빠지고. 그래서 그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지금 하루 간헐적 단식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좀 몸이 안 좋거나 몸이 너무 불었다 생각하시면은 하루 정도는 이거를 굶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그게 되게 개운했어요.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내가 많이 먹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럼 굶어버리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일은 무리지만 하루 정도는 꼭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집에서도. 저는 이거를 집에서 6개월 정도는 계속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아까 전에 콜레스테롤 낮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주 간헐적 단식했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145까지 내려갔던 거고 그거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그때그때 제가 안 좋을 때만 하는데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일이 많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일이 없을 때는 그게 되는데 요즘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주시고 대신 이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간헐적 단식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교수인데 이런 거 연구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도 간헐적 단식 하는데 그 친구는 고기 먹고 다 합니다. 근데 간헐적 단식만으로 뱃살 다 뺐어요. 제가 만나가지고 정말 놀랐는데 본인이 실천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가족분들 중에서 다른 거 하기 싫어하시는 분은 이거 되게 추천드리고 제 동생도 이걸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은 조금 다르게 아침을 안 먹는데 그쪽은 직장인이라서 저녁 회식을 빠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주변 분들도
이것만은 저는 되게 추천을 드려요. 일반 사람들도.